안녕하십니까 1학년 학생 여러분들, 한국사 오늘 5차시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사 시간에는요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익혀두시고 봐두셔야 될 것은요, 글자보다는 사진들을 눈에 좀 익혀두셔야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국의 문화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유심히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의 문화 오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문화와 대외 교류인데요. 자, 불교, 도교의 수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국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불교인데요. 자, 불교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수용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불교가 없었나요? 당연히 없었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요 이때 불교가 어디서부터요? 중국에서 수용이 되어졌는데, 특히 당시에 중국은요 위진남조 시대였었습니다. 위진남조라는 그러한 중국이 둘로 갈라져 있는, 남조와 북조로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당연히 불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아니고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종교고,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불교가 수용되어졌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삼국시대 때 불교를 받아들였느냐, 수용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게요. 이 가로가 너무 적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불교를 수용한 시기는 이때, 자, 목적과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4세기 무렵에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불교를 수용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불교는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체제를 확립하기 위함과 지방 세력들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곧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중앙 집권이라는 얘기는 곧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들을 다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하겠다. 중앙에 누가 있는데요? 왕이 있잖아요.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에서 불교가 수용되어졌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불교 같은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민간신앙, 토속신앙들이 지방마다 다 다르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신들이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이 왕보다는 더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방으로 다 다른 그러한 민간신앙들을 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 종교로 국민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불교를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상이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왕이 곧 뭐란 얘기입니까? 불, 왕 즉 불 사상인데, 왕이 곧 부처야 이런 얘기입니다. 왕은 단순하게 인간이 아니라 부처와 같은 신적인 그러한 존재니까 왕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해라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우리나라 불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즉불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불교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목적이 민간들을 위해서, 민간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했는데, 그 이유는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체제를 확립해서 지방 세력까지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용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방 세력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사상을 하나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왕권 강화와 국민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불교가 수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요.
자, 새로운 국가 정신의 확립과 강화된 뭘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들어왔고요. 다음에 자, 우리나라의 불교는 또 업설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업에 따라서 후생이 윤회한다. 인간의 삶이 어떻게 윤회하느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후세에 덕이 있게 좋은 인물로서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미륵불이라는 것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미래의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인간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이 미륵불, 미래의 부처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을 구제해 줄 것이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우리가 미륵불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설, 미륵불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불교는요, 단순하게 종교로서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적인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건축이나 공예나 의학이나 이런 선진문화 수용에 직접적인 또 계기가 되기도 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그러한 종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불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국시대의 문화 그러면 대부분이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입니까?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요. 이 불교와 함께 도교 또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졌는데 우리는 도교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자, 도교는요. 무위자연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위라는 것은 뭔 뜻이냐면 무라는 것은 여기는 금지를 하는 겁니다. 금지하지마 이런 얘기입니다. 위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위적인 것,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들을 배척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때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선이 되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로 장생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산천을 숭배하고 신선이 되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도교 사상인데요. 이 도교 사상을 만들어 온 건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도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도교가 우리나라에 또 들어와서 이러한 귀족들 사이에서 또 유행하기도 했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지만 이 도교는 불교만큼은 아니죠. 그렇죠? 일부의 귀족들에 유행했던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다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삼국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삼국의 문화 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국시대 때는요, 불교와 함께 또 유교, 도교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유행했었는데요. 특히 삼국시대 때 유교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유교 교육기관이 고구려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유교 교육기관 중에서 특히 태학, 수도의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태학이고요. 태학이라고 하는 한학을 가르치고 유학을 가르쳤던 교육기관, 우리나라 최초의 유교 교육기관입니다. 좀 봐두셔야 됩니다.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유교 교육에 이 고구려는 굉장히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방에는요, 경당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이 있었는데요. 이 경당은 유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무술 교육도 함께 했던 교육기관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의 태학, 지방의 경당이라고 하는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자, 이 오경박사라고 하는 것은요, 박사라는 관직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교 경전 중에서 5개의 경전, 5경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관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경박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라는 나라는 유교를 가르치는 관직까지 있었을 정도로 유교 교육에 신경을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신라에서는요, 임신 서기석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비석인데요. 여기에 두 화랑이 자신들의 다짐을 새겨놓은 그러한 돌이에요. 여기에 두 화랑이 어느 날 어느 시까지 우리가 열심히 무슨 교육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유학 교육에 힘쓰자라고 하는 두 화랑의 다짐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작은 돌입니다. 자, 요게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돌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두 화랑들의 다짐이 글로 새겨져 있는 거죠. 이 다짐은 유학을 열심히 우리가 어떻게 갈고 닦고 연마하자라는 것을 그들의 두 화랑의 다짐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비석이요. 하나 봤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에는 유교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자, 도교 또한 아까 유행하고 있다 그랬죠? 귀족들 사이에 주로 무의 자연 사상인 도교가 유행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보시면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사신도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라고 하는 네 방향을 지키는 전설상의 동물들의 이 무덤이나 이런 데 새겨져 있는 그림들을 우리가 사신도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신도가 도교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러한 전설상의, 현생에 존재하지 않는 전설상의 이러한 동물들을 우리가 사신이라고 얘기하고 네 방향을 지키는 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무덤 안에 내부의 그림으로서 그렸던 거예요. 사신도이거든요. 도교의 영향입니다. 다음요. 자, 백제에 보니까요. 산수무늬 벽돌, 금동대향도인데요. 산수무늬라고 하니까 벽돌 문양도 산수, 자연을 거기에 그림을 그렸다. 아까 무의 자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도교에는요. 산천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벽돌 안에도, 아니면 또 어디요? 향로에도 이러한 자연을 그림으로 새기는 그러한 것들이 백제에는 문양으로서 산수를 문양으로 새기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이게 산수무늬 벽돌이고요. 이게 백제를 상징하는 또 가장 대표적인 유물 중에서 금동대향로입니다. 이 향로에 여기에 있는 문양들을 보니까 산수의 문양들을 새겨져서 굉장히 정교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백제의 금동대향로가 지금 보여주는 이 유물이거든요. 이건 둘 다 도교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자, 화랑도 내에서도 화랑도 안에 도교의 사상이 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라 내에서도 이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구려 신라 백제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배경은요, 불교였던 겁니다. 그렇죠? 불교였고요. 자, 불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불교 문화들 여러 가지 문화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탑입니다. 탑은 절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탑이 있잖아요. 그 탑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부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사리가 모든 절에 다 모실 수 없으니까 그 안에, 탑 안에는 사리를 대신해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과 이러한 것들을 거기에 사리 안에다가 봉안해서 절에 중앙에 비치하는 거잖아요. 대웅전 앞에다가 비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러한 사리를 모시는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또 역할을 하는 게 탑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절에 가보시면 여러분 탑들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상징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고구려에서는요, 대부분의 탑들이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목탑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탑은 불에 잘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탑들은요, 지금 목탑 형식으로 대부분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고 불에 소실되거나 아니면 썩어서 없어지거나, 그래서 현존하는 고구려 탑들은 지금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에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탑은요, 미륵사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여기서 사지라고 붙어있는 미륵사 석탑이 아니라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건물은 없어지고 건물 터만 남아있는데 그 건물 터에 뭐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석탑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에 거기 가보시면 황량한 그러한 들판에 뭐만 덩그러니 이 돌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죠.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마찬가지네요. 사지니까요. 절터에 이와 같이 5층 석탑이 남아있는 거고요. 반면에 황룡사 9층 목탑인데요.
신라는 목탑이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탑이 황룡사 구축 목탑이었는데 이 목탑 또한 고구려가 쳐들어갔을 때 고려를 쳐들어온 몽골에 의해서 결국은 불타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룡사 구축 목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분황사 탑인데요. 분황사 탑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 탑들은 대부분 화강암, 돌들을 깎아서 만든 탑인데 비해서 이 분황사 탑은 이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쌓아서 만든 모전탑이거든요. 그래서 분황사 탑은 좀 형식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인데요. 자, 여기 보는 탑이 바로 뭡니까?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거든요. 자, 미륵사지 석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물어져 가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멘트를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여기 시멘트를 발라가지고 여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많이 보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요게 굉장히 백제의 탑들어서 굉장히 예쁜 탑이죠. 가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백제의 그러한 미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또 정림사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요. 이 탑이 바로 뭡니까? 황룡사에 있는 구층 목탑을요. 구층 목탑을 복원해 놓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랬을 거야 라고 해서 고증을 거쳐가지고 모형으로 만든 그러한 탑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작된 탑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탑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나온 탑이 분황사에 있는 모전석탑인데 자 여기 보면 모전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했죠? 뭐를? 벽돌을 구워서 하나하나 쌓아서 만든 중국의 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 탑들은 화강암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탑인데 중국의 탑은요 벽돌을 구워서 만드는 그러한 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탑의 형식 중에서도 분황사 탑은 좀 특이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탑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국의 불상을 보겠습니다. 삼국의 불상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이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불상이 있고요. 입상이니까 서 있는 불상이네요. 그렇죠? 다음에 자 백제의 그런 미술의 특징을 가장 잘 아름답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제의 그러한 미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서산마의 삼종불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 우리가 백제의 미소다라고 할 만큼 백제 미술의 특징을 가장 잘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런 불상입니다. 신라에 있는 석불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불상은 좀 봐두셔야 되는데 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서산마의 삼종불상이고요. 여기 있는 것이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고 하는 불상인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처님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 표정이 어떤가요? 활짝 웃고 있는 그러한 백제의 온화한 그러한 백제 미술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불상입니다. 이러한 근엄하지 않고 굉장히 친근한 그런 불상, 불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백제의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났다. 그들만의 굉장히 개성 있는 이러한 불상들이 아름답게 제작된 가장 대표적인 삼국시대의 불상 중에 하나가 바로 서산마의 삼종불상이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자, 영가 7년명 금동으로 만든 열의 입상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보시고요. 아마 이 중에서 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고분의 형태일 텐데요. 삼국의 고분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의 고분 형태인데요. 자, 이 고구려 고분은요. 자, 처음에는요. 돌무지무덤이에요. 돌무지무덤 형태인데 자, 이 돌무지무덤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무덤이 장군총이라는 무덤입니다. 장군총이라는 그러한 무덤이고요. 이러한 돌무지무덤의 형태가 바로 후에 이 고구려 후기에는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로 변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 굴식 돌방무덤은요.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무덤 형태인데 왜 이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나오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게 장군총의 무덤 형태이군요. 장군총이라고 하는 무덤인데요. 여기는 뭡니까? 돌을 쌓아서, 봉분을 흙이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돌을 쌓아서 만든, 그래서 우리가 쌓을 적, 돌석이라고 얘기해서 한자로는요, 적석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고려 전기의 무덤 형태가 이와 같은 돌무지 무덤의 형태다. 이게 바로 장군총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고구려 후기 때는요, 이와 같이 굴식, 돌방, 무덤의 그런 무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입구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굴같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굴을 통과하면 이 안에 뭐가 등장하는 겁니까? 돌로 만든 방이 여기에 있고요. 이 방 가운데 보면 관이 여기에 있고, 이때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시신이 사용했던 그러한 물건들이 이 부장품으로 매장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무덤 형태를 우리가 굴식 돌방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돌로 만든 방이기 때문에 4개의 면이 있겠잖아요. 그 4개의 면에다가 여기다가 뭘 그리는 겁니까? 벽화가 여기에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교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던 사신도 이런 것들도요, 이 벽에다가 그려져 있는 4개의 벽에, 동서남북의 4개의 벽에다가 그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무덤 형태는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 형태이다가 후기에 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돌무지 무덤 형태이고 굴식 돌방 무덤 형태, 후기는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바뀌어가고요. 여기에 대표적인 그러한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무용총, 또 강서대묘 같은 그러한 무덤들이 여기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자, 백제 무덤도요, 처음에는 무덤 형태가 돌무지 무덤 형태이다가 후기가 되면 무슨 무덤? 굴식 돌방 무덤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무덤 형태가 똑같죠. 초기 전기의 형태와 후기의 형태가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 형식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백제를 건국했던 세력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온조였잖아요. 온조가 어디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고구려로부터 내려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백제의 문화는 어디에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고구려의 문화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분 형태를 보니까, 백제의 고분 형태를 보니까 백제의 건국 주도 세력이 어디에서 고구려와 같은 계통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제 건국 세력이었던 온조가 바로 고구려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온조가 거느리고 왔던 그들 고구려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제에 정착하게 되면서 무덤 형태가, 백제 무덤 형태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형태의 무덤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되는 거, 백제는요, 이 굴식 돌방 무덤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은 특이한 그러한 또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형태도 등장했는데요. 이 벽돌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무덤의 형태가 문영왕릉이죠. 문영왕릉이라고 하는 벽돌로 만든, 내부가 벽돌로 만들어진 그러한 무덤 형태도 존재한다. 이거는 좀 특이한 그러한 무덤 형태다라는 거, 자, 중국의 영향이다라는 거 좀 봐두시고요.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자,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어요. 무덤 형태이다가 이것이 후기로 오면서 무덤 형태가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무덤 형태가
고구려와 백제처럼 불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바뀌어져 가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봐두셔야 되는 건요. 자, 요거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형태, 초기의 신라 초기의 형태의 무덤을 좀 보셔야 되고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뭐냐면요, 천마총이거든요. 천마총, 미안합니다. 이게 여기다가 천마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가장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자, 봐봐요. 이 안에 관이 있고요. 관의 밖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것이 있고, 여기 위에 돌로 어떻게 한 겁니까? 막 쌓아놨죠? 돌 밖에는 뭐로요? 여기는 흙으로, 여기에 또 한 번 이렇게 이중으로 묻는, 이 봉분이 두 개죠? 돌로 한번 묻고 위에다가 흙으로 한번 덧대서 묻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요, 여기서 도구를 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쪽은 쉽게 파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쪽은 돌은 어떻게 됩니까? 돌은 파고 들어가기 힘들죠? 만약에 돌을 제거하면 위에 있는 돌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도굴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무덤이 바로 이러한 무덤 형태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은 거의가 도굴이 되지 않은 그러한 무덤 형태들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천마총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덤 형태인데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돌방이 없죠. 돌방이 없기 때문에 굴식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벽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연히 벽화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무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천마총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천마도라는 그림이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늘나는 말, 천마도라고 하는 이 그림이 이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인 천마총에서 발견되어졌는데, 그러면 이거는 벽화다 벽화가 아니다. 당연히 벽화는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가죽으로 막 되어 있죠? 말 안장이에요. 말 안장에 새겨놓은 그러한 그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마도라는 그림은 어디에 새겨진 게 아니라 벽에다가 새겨진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 특히 어떻게 해요? 배를 보호하는, 말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축 늘어뜨려 놓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호하기 위해서 말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말 안장 부분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 천마도다라는 것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자, 그림들은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어져서 일본의 뭐요? 무슨 문화요? 일본의 고대 문화인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 자,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문화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또 어느 나라요? 가야의 문화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고구려의 대표적으로 일본 문화의 전파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담징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신라의 백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도 한지, 또 유학 이런 것들을 전파했던 왕인이나 아직기나 또 불교를 전파했던 노리사치계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여기에 있고요.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요, 특정한 인물보다는 배 만드는 기술, 또 축대, 제방을 쌓는 기술 이런 것들을 일본에 전래해주면서 이러한 기술들, 특히 축제술은 일본에 뭘 만드는데, 연못을 만드는데 이 제방 쌓는 기술이 이용되어지면서 이 축제술을 이용해서 만든 일본의 연못을 한의 연못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특히 백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백제가 또 대표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주었던 나라가 백제이고, 일본하고 제일 친한 나라가 또한 바로 백제였던 겁니다. 이 문화 전파에 가장 앞장섰던, 한자를 전했던 누가 있습니다. 아직기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자를 전파하는 데 연파했고요.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왕인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그렇죠? 왕인,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했고, 다음에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은 일본에 뭐를 전파해줬던, 불교를 전래해줬던 인물이 바로 백제인이었던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에 의해서 일본에 불교가 전래됐기도 하였다라는 거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가야의 문화 중에서요, 가야의 철기, 또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파되어지면서 일본의 톡이
굉장히 그 전에 일본의 토기는 퍼석퍼석해서 잘 깨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에 고열을 가해서 구우내는 그런 가마 기술 이런 것들이 일본에 전파되어지면서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그런 토기들이 제작되어졌는데 그러한 일본의 토기들을요 우리가 스에키 토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야의 철기와 토기 또한 일본의 아스카 문화가 형성되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